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 시 신박한 벙커입니다.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뭐하고 지냈어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예. 촬영 시간이 어찌나 빨리 오는지. 예. 맞아요. 저 어저께 본 것 같은데 네, 또 보고 그렇죠. 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저희가 오늘 또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오늘의 기후 마스터 홍세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인계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쓰레기 박사. 수박입니다, 수박.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렸었어요. 오, 여기 힌트. 나왔네요. 오, 이거 카드 아닌가? 카드. 기후위기야 금융, 기후위기야 소비? 저는 저 플라스틱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맞는 것 미세 같은데요.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우리가 막 한 달에 카드 몇 장을 먹는데요. 지체하지 말고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이죠. 네. 그렇죠. 이거 정도를 맞췄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WWF 세계 자연 기금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자연 기금이 이제 호주 쪽에 있는 그 뉴캐슬 대학이랑 같이 했던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연구 발표되면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요거를 일주일에 모든 사람이 하나씩 먹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이제 몸에 들어가게끔 있다. 섭취를 하고 있어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면 엄청 작은 플라스틱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크기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아주 작게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세탁을 할 때 옷에서 섬유 조각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런 섬유 그쵸. 조각들이 세탁물을 통해서 하수도를 거쳐서 바다로 나가죠.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 타이어 분진들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도로에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처음부터 아주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와서 바다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큰 플라스틱을 버리면 네. 바다를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놈들이 안 썩잖아요. 그쵸. 몇백 년 동안 안 썩는데 안 썩으면서 그냥 계속 부서지는 거죠. 잘게 작아지고. 잘게 햇볕을 받고 네. 풍화작용을 찌면서 계속 쪼개지기만 하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분해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놈이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작아지면서 결국은 우리를 다시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미세한 플라스틱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한 이제 2,000개 넘게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무게로 환산시키면 약 5g 정도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가 약 5g이니까 신용카드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면 1년이면 50. 한 달로 하면은 21g, 칫솔 한 개 분량. 네. 칫솔한 게. 네. 질소 하나. 그러니까 1년에 칫솔 12개를 먹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왔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또 한 번의 또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로가 바로 식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오. 물. 그리고 물 외에도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와 맥주, 소금 등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소금은 또 되게 의외네요. 근데 그 소금을 만들 때 물로 그걸 만들지 않나요? 바닷물을 네. 증발시키니까 바닷물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소금에 잔류하는 거죠. 그죠. 플라스틱이 증발하지 않으니까 같이. 식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섭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쵸. 충격적이죠. 네. 그리고 사실 수산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먹이사슬이 있잖아요. 이제 축적이 돼가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굉장히 미세한 플라스틱을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먹게 되면 그 여러 마리를 먹게 되는 더 큰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를 먹는 더 큰 물고기가 있고 우리가 그런 참치를 잡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작은 동물들이 먹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에 결국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플라스틱 인간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호모 플라스티쿠스. 호모 플라스티쿠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플라스틱에 가까운 인간으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육지 상황도 좀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의 카타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 배, 당근, 상추, 브로콜리, 감자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거예요. 진짜. 예, 특히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채소 중에서는 당근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럼 어떻게 농작물에까지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건지 연구를 해봤더니 땅 속에서 물과 함께 뿌리에 흡수된 뒤에 이제 식물의 줄기에 있는 채간, 목간 이런 것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줄기, 잎, 열매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나타났대요. 자, 이걸 보면은 이 플라스틱 아주 작은 이 플라스틱 입자가 식물 뿌리에 미세한 구멍을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뜩이나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몸에 쌓이면 저희 건강에도 영향이 엄청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은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될 텐데요. 뭐 모든 플라스틱이 몸에 쌓이지는 않아요.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화장실을 통해서 바다로 가서 또 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150 마이크로미터 미만이 되는 초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이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를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장기 곳곳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뇌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심지어는 태아에게까지도 엄마 태반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까지는 팩트인데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세포 파괴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짐작은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놈이 바다에서 이게 조폭 두목 노릇을 해요. 바다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이나 유해 세균 같은 놈들을 죄다 자기 몸에 끌어다 붙여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체의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 속에 죄다 나쁜 물질들이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유입에 따라서 생물체의 몸에 쌓이는 유해 물질의 양과 속도가 많아지고 빨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쪼개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플라스틱 안에는 각종 첨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들도 이 첨가제거든요.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쪼개지게 되면은 이 첨가제가 바다에 풀리게 되겠죠. 그럼 이놈들이 다시 또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미세 플라스틱 자체도 문제지만 이놈들이 야기하는 2중, 3중의 연쇄적인 강타가 있는 거죠.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때리는 거죠, 지금. 실제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살아있는 사람의 폐와 혈액에서 검출이 됐어요. 혈액에서 검출이 된다는 게 이제 그거 온몸에서 순환이 다 되면서 장기에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좀 끔찍한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나노 단위 플라스틱까지 연구가 되거든요.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나노 단위까지 연구가 되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호흡을 할 때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제 우리 옷 섬유라는 이런 것에 떨어져 나온 그 미세 그 먼지 속에 그 플라스틱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거는 나노 플라스틱은 피부에 닿기만 하더라도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저는 환경 문제에서 플라스틱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거 눈에 안 아니죠. 보이는 플라스틱도 엄청난 문제였네요. 이게 예전에 바다거북 코에 플라스틱 꽂혀있는 사실 제가 그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충격받았었는데 저 바다 네, 거북이. 맞아요. 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네. Oh my god. No, ese no puedo ponerme. Ahora. Oh man. Show me please. I want to. 저 영상 안 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태평양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발견된 녀석이라고 해요. 그 숨 쉬는 게 불편해 보여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코에 12cm가 되는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호주에서 한쪽 발이 없는 새끼 바다 거북이를 구조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 새끼 거북이가 엿새 동안 이 오로지 플라스틱만 배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 바다 거북이가 배변하면서 나온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 거북이를 치료한 의료진에 따르면은 주변에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애 첫 먹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 자연스럽게 이 섭취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남의 나라 바다를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다. 우리 바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보게 되면은 그 서해안에서 아구가 한 마리 잡혔는데 페트병이 통째로 나왔어요. 아구 몸에서. 그 페트병을 통째로 삼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34마리를 부검을 했더니만 이 중에서 무려 28마리에서 비닐이 나와요. 이게 비닐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거북이는 이거 해파리 같은 걸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로 알고 착각해서 먹게 되는 건데 비닐 같은 거는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쌓이면서 죽게 되는 것인데요. 바다 거북이뿐만 아니라 돌고래도 플라스틱의 습격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태국 해변에서 발견된 돌고래인데요. 정식 명칭은 둥근 머리 돌고래예요. 이 작은 돌고래의 뱃속에서 비닐봉지가 무려 80여 장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래의 죽음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 건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또 포만감이 있으니까 먹이 활동을 못 하게 되고 체중이 줄고 기력이 없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데 구조 나흘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봉투 나오네요. 이 비닐봉투가.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굶어 죽는 거거든요. 어떡해. 도대체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그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은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이건 전 세계 인간의 체중을 모두 합한 양이라고 합니다. 3억 톤. 네. 근데 또 이 중에 10%만 재활용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처리하느냐라고 하면은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또는 투기를 하게 되는데 이 투기가 바로 자연 환경에 바로 노출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매년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65년 심각해요. 동안에 이게 한 1억 5천만 톤이 들어간 거거든요, 바다에. 네. 근데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2040년 정도 되면 6억 5천만 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솔직히 바다가 인간의 어떤 불법 쓰레기통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다를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이용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뭐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게 많아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1950년대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바다를 메꾸자. 바다를 메꾸기 위해서 뭘 했냐? 타이어를 뿌린 거죠. 타이어를 바다에 계속 던져가지고 바다를 메꿔서 이걸 육지로 쓰자. 그런데 결국 실패를 했고 지금 그때 던진 타이어들이 그대로. 수백만 개가 지금 바다에 그대로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 가축 분뇨라든지 하수 슬러지라든지 이렇게 썩을 수 있는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오염 물질을 바다에 막 던지게 되면 바다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그 해역은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975년에 런던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쓰레기는 제발 육지에서 알아서 치워. 이렇게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끝까지 쓰레기를 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네. 부럽습니다. 네. 축사에서 나오는 돼지 똥오줌들을 바다에 엄청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개가 잡혔는데 개가 돼지 털을 뒤집어서 올라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폐수도 바다에 뿌렸고 이게 2015년이 되었어야 금지가 돼요, 우리나라가. 최근이 된 거. 비교적 최근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덤핑했다는 거죠. 기후 악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가. 바다 쓰레기 악당의 역할도 예전에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플라스틱은 사실 한때 인류가 부린 최고의 연금술로 굉장히 맞아. 좋은 걸로 이제 얘기돼 왔었는데 지금은 최악의 골칫거리가 돼버렸네요. 패션계에서도 플라스틱 처음 나왔을 때 먼저 보석으로 알고 이게 옛날에는 막 보석 장신구로도 플라스틱 많이 나왔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이 플라스틱이 연금술이 아니라 이거 흑마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꿈의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신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못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못 만든 2%의 공보액을 마침내 인간이 플라스틱을 만들므로써 채웠다. 그래서 인간이 플라스틱을 발명함으로써 세상은 완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자뻑을 했단 말이에요. 자화자찬을 한 것인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는 꿈의 물질이 아니라 악의 축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1초 컷이에요. 탈락. 1초 컷.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퀴즈 좋아. 자, 화면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네.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저 티백이면 저 티백이 플라스틱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티백이면 플라스틱인 경우도 있죠. 글리터 나왔습니다. 글리터. 저희도 그랬어. 자, 두 분 글리터. 네. 한 저는 분은 티백이 아닐까 했는데 네, 정답은 모두가 플라스틱입니다. 모두가 플라스틱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페트병 뭐 이런 것들만을 그쵸. 플라스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에서 추출해서 분해가 안 되게 만든 모든 물질들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합성 섬유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터 섬유 같은 것도 당연히 플라스틱이죠. 심지어 페인터도 플라스틱이거든요. 자동차 타이어도 플라스틱인 거고. 그렇게 보면 저 물티슈도 폴리에스터 섬유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타킹 나일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종이 아이스팩, 종이에 안에 어떻게 물 같은 걸 담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안쪽은 비닐로 코팅되어 있죠. 방수 처리. 그렇죠. 네. 티백도 마찬가지고요. 글리터 안에도 그 플라스틱 그 원료들이 들어가요.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원료가 들어가니까 저런 그 화장품 원료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원료들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돼버리는 거죠. 야, 이게 장난 아니네. 이게 플라스틱이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단순히 쓰레기가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섬이 만들어질 정도예요. 네, 이게 완전히 코드레드 상황입니다. 코드레드. 네. 여러분 혹시 GPGP라고 들어보셨나요? Great Pacific Garbage Pack인가? 파일? 패치. 틀렸어. 파일러가 틀리는 게 있나요? 예, 그레이트, 거대한, 그다음에 퍼스픽, 태평양, 가비지, 쓰레기, 패치. 태평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지대를 의미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 정말 엄청나죠. 199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하고 하와이 이 중간 지역에 마치 섬과 같이 거대한 플라스틱이 모여져 있는 그 구역이 발견이 됐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바다로 나온 쓰레기가 해류라든지 바람을 타고 한 곳에 이렇게 모여지면서 만들어졌는데 저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7배 정도가 된다고 네. 해요. 여기서 한글이 적혀진 한국의 마요네즈 용기도 발견돼가지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저게 이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유엔에다가 저 섬을 그리고 저 일대를 이제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인근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저 쓰레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런 일대가
세계적으로 한 5군데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하죠. 태평양에도 북태평양에 하나가 있고 남태평양에 하나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양, 대서양. 해류가 모이는 모이는 곳에는 다 플라스틱이 모여들고 있고 문제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전혀 몰랐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플라스틱 더미가 해변으로 밀려들기도 해요. 해변가입니다. 어떻게 애들이 막 있어요.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쓰레기 더미가 정말 해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기는 그 온두라스의 오모아 해변의 모습인데요. 이게 온두라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근 과테말라에서 배출된, 그러니까 일종의 투기된 쓰레기들이 떠밀려서 온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투기된 쓰레기 문제가 이거죠. 차라리 자기 나라 주변에만 있으면 그 나라가 책임지고 피해도 그 나라가 감수하면 되는데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폐를 엄청나게 끼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태풍 불고 난 다음에 한국의 냉장고 이런 게 일본 해변가에 이렇게 그쵸. 떠오르는 게 네. 뉴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 플라스틱 문제는 쓰레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후 위기에까지 연결이 돼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코드레드 상황입니다. 지구의 극지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저 북극곰 들고 있는 거 저거. 네, 네, 맞아요. 저 어망인가요? 어망이죠. 어망.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들입니다. 양쪽에 다 어망인데 그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이렇게 해류와 바람을 따라서 그 산업 국가에서 배출된 미세 작은 플라스틱이 이제 북극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가을에 얼음이 얼면서 얼음 속에 얼려 있다가 갇혀 있다가 이것이 다시 해류를 따라서 그린란드하고 스발바르 사이에 있는 프람 해역으로 운반이 되면서 여름에 이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이쪽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극지에 쌓인 플라스틱들은 극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야생동물의 이제 서식이나에도 바로 연결이 되죠. 네. 생식이나 발달 장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기도 하고요.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역할도 한답니다. 이런 분진이 있으면은 햇빛이 들어왔을 때 이런 반사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보통 햇빛이 들어왔을 때 흰색이 있고 얼음으로 뒤덮여 있으면은 반사되게 되는데 짙은 색깔의 플라스틱이 많게 되면은 햇볕이 반사되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 일대의 온도 상승하고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면 그 연결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석유를 가열시키면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그건 에틸렌이라고 하죠. 네, 에틸렌이 있는데, 네, 그 발음이 달라서 그 에틸렌이 나오는데 에틸렌을 가지고 그거를 약간 섬유처럼 이렇게 실로 연결하고 하면 이거를 플라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플라스틱은 두 가지죠. 탄소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 결국 플라스틱은 그 어디로 가더라도 안 좋네. 악의 축이고 민폐의 덩어리다. 그럼 이 플라스틱은 썩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선생님? 한 500년 걸릴 것이다. 이런데 여기서 썩는다는 말 자체가 네.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커다란 플라스틱을 어디서 버리면 이게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 됐다가 나노 플라스틱 됐다가 이게 썩는 건 아니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찢어지고 흩어지는 할 그거는 이제 뿐인데. 미세 플라스틱화가 진행된 거고요. 네.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의 그 작용에 의해서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게 분해거든요. 지구 생태계는 이렇게 광합성과 분해를 통해서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이 순환의 흐름에 딱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플라스틱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썩기는 썩어요. 다만 아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미생물이 먹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용할 때의 장점이 편하지만. 쓰레기로 처리될 때는 단점이 돼버려요. 근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전국 곳곳의 해안가에서 진짜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넓은 망망대 해수욕장에서 돌수집가 찾으라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나? 돌수집가님! 돌수집가님 맞으세요? 아니에요. 저 혹시 제가 찾는 돌수집가님 맞으신가요? 아니에요. 돌수집가님 어디 계세요? 집가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네,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 계셨네요. 막 뛰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또 여기서 돌을 이제 수집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100년 전만 해도 지구에 없었던 새로 생긴 새로운 돌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100년 전에 없던 돌이면은 방금 전에 여기서 제가 수집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돌인가요? 네, 이게 그 돌인데요. 어때 보이세요? 그냥 돌 아니에요? 일반적인 돌같이 생겼는데 좀 뭔가 다른 거가 있지 않나요? 가벼운데요? 돌이? 네, 그쵸. 이게 그냥 돌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돌이죠? 요거는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풍화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돌처럼 변한 것들을 제가 뉴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뉴락들을 지금 수집을 하려고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변에 지금 나왔는데 저희가 좀 유라가 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저쪽에 있는 스티로폼 저 덩어리도 딱 눈에 보여가지고 이게 원래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었겠죠. 처음에 공장에서 나왔을 때는. 그쵸. 근데 지금 여러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완전히 형태가 네. 이렇게 돌처럼 바뀌고 점점 작은 알갱이들도 막 흩어지고 옆에 이렇게 조금씩 스티로폼이 떨어져 나온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풍화 과정을 거쳤다라는 네.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런 형상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양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쪼개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네. 챙겨가시나요? 그럼 또 가볼까요? 네. 얘도 지금 들어보시면 완전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죠. 얘가 볼 때는 현무암처럼 생겼는데 그쵸. 굉장히 가벼워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네. 지금 이런 데 보면 약간 이 질감의 느낌 같은 거가 뭔가 이 플라스틱의 이 느낌이 좀 있고 내려와서 만져보고 네. 이렇게 느껴보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그냥 돌이네 하고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들어도 보고 그래야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수집 가능하시겠죠? 대표님 해볼게요. 눈썰미를 그러면은 네. 믿고 한번. 한 10분 정도 네.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온 거 저희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막상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보이는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많아 보이는데? 오. 찾았다. 유랑 맞네. 오케이. 한번 또 가볼까요? 이게 뉴락을 찾았습니다. 얘는 아니고 조금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더워. 얘도 찾은 것 같아요. 작가님 몇 개나 찾으셨나? 이게 완전 자연물처럼 변한 거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서 대표님께서 잘 찾을 수 있을지. 또 플라스틱 글루머리트, 그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천연석이랑 완전히 이렇게 섞여서
도깨비들이 붙어 있네요. 작가님 많이 찾으셨나요? 큰 거 하나만 찾으신 거 아니에요? 뭐 한가득 그래도 수집을 하셨네요. 한 손이긴 한데 되게 네. 여러 개예요. 그렇네요. 개수로는 똑같은데요? 그렇나요? 5개, 5개. 네. 동전. 네. 괜찮은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변했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딱 오면은 쉽게 보이지 않는데 네. 그만큼 완전히 녹아들고 그만큼 섞여서 음. 정말 우리의 그냥 일부인 것처럼 다 녹아든 거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진짜 뉴락을 많이 이렇게 수집해 놓으신 게 보이네요. 네. 더운 날씨에 저희가 해변에서 뉴락도 찾고 이렇게 그래서 좀 고생하다 들어왔는데 이 작업실에 또 소개시켜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뉴락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시켜 주시나요? 뉴락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울산에 있는 한 바다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때 딱 이런 느낌의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네. 하얗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얘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인데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거 뭐지? 되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네. 딱 가서 주웠는데 한 3초 정도는 이렇게 멍 때리다가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닥에 놓고 네. 집으로 왔죠. 근데 또 우연히 바닷가에 갔는데 이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봐. 약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네, 끌어당겼나요? 네네. 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프로젝트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이 뉴락 프로젝트를 이제 또 점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플라스틱 산업이나 아니면 이게 석유 산업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 플라스틱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네. 생각을 점점 하게 됐어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있기 전에는 네.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 자연물을 원료로 해서 모든 것들을 생산을 했는데 정말로 무한하지 않다는 감각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끊임없이 생산하면은 이게 고갈되는구나 라는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사람들에게 아껴야겠다는 감각을 굉장히 무디게 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비를 하는 것이 뭔가 자연스러워지고 네.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플라스틱이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특히 말씀해 주셨듯이 그 화석연료 산업이나 아니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 산업 구조 네. 이런 것들이 저도 정말 문제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아까 영상에 나온 뉴락인데요. 네. 진짜 돌 같아요. 돌인데 이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네. 일체가 된 모습. 진짜 돌 같다. 여기도 실이 막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스티로폼도 있고. 근데 원래 돌이 형성되는 건
여러 가지 풍화작용에 압력하고. 그 여러 가지 돌 종류가 태저감 변성하고 네, 섞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 이제 그 돌만 보면 결 있고 뭐 여러 가지 돌이 섞인 게 돌인데 그 중에 한 결로 들어 있는 거죠. 수만 년 뒤에 우리가 땅을 파서 지층을 보면 플라스틱이 쌓인 층이 있을 거예요. 쌓이기 씁쓸해. 시작하는 층. 그게 이제 인간이 플라스틱을 남용하면서 지구를 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수백만 수천만 년 뒤에까지도 증거를 해주는 증언을 해줄 그렇네요. 것들이죠. 근데 이걸 직접 보니까 이제 신기하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이 참 자연이랑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낚고 있는 걸까요? 쓰레기인가 봐요. 쓰레기. 쓰레기요? 네. 쓰레기 납치. 맞아요. 네덜란드 아닌가? 아, 네덜란드 네네네, 처음 보는. 네덜란드. 네. 그러니까 운하에서 네. 쓰레기 얘기를 네. 암스테르담인데요. 친환경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제 관광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 관광객들이 운하를 구경하면서 물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이렇게 건져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거된 플라스틱은 관광용 보트나 가구로 재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도 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관광도 하고 참 이 쓰레기도 치우고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맞아요. 예. 독일은 2003년부터 해서 페트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트 제도라고 하는데 펀트라고 하면 그게 보증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리병이나 페트병이나 캔 같은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반납을 하면 그러면 보증금을 환급으로 이제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빈병 모아가면 보증금 주잖아요. 왜 예전에 보면 병도 많이 모아가고. 소주병, 맥주병은 네. 100원, 130원의 보증금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아직 페트병까지는 보증금을 못 하고 있고. 그 독일에서는 얼마를 준대요? 네, 독일에서는 저기 캔이랑 또 페트병이 있잖아요. 한 개당 0.25유로.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오, 정도를 좋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네. 2021년도에는 이 판트로 수거된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거의 97%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분리수거에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세요? 좀 어려워. 이게 또 어떤 거는 뭐 쓰레기라 그러고 또 어떤 건 재활용 된다 그러고. 분리 배출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스박에서 오셨던 박사님. 정말 쉽게 오늘 정확한 분리 배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분리배출 상식을 잡아드리려고 아. 쪽집게 강의 쪽집게 하려고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물건들을 어떻게 버리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점수를 매겨서 이게 상을 드려야 되나?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요. 네. 팀 프로젝트인 걸로. 누가 가장 많이 하게 될지. 어렵다. 그렇죠. 저는 생소병은 재활용 가능. 그죠. 재활용 가능. 네, 근데 그죠. 네. 이거 그냥 잘 씻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먼저 재활용. 씻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가능으로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일회용 아이스컵도 재활용 가능. 네.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리배출 제도로 정의되는 거죠. 가정에서 배출할 때 분리배출하면 그쵸. 되는 것과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것. 차라리 이거 뭐 같아요? 스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막 작다고 안 된다고 들었어요. 요건요? 그냥 그 매장에서 이게 쓰는 국자. 어떤 자, 재질로 멜라민 수지라고. 멜라닌 수지. 멜라닌 수지라고 하고. 멜라닌 수지 아니고. 수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선생님? 이것도 똑같이 저것도 안 될 네, 거예요. 안될 거예요. 열에 맞춰서 만든 것들 많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볼펜인데 이게 진짜 고민돼요. 볼펜은 안에 하나하나 금속 있잖아요. 그걸 꺼내면 되지 않을까요? 잉크 묻어 있는 거 그 심도 빼고. 그 우선 가능? 가능으로 가능?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생수병은 분리배출하는 거 맞고요. 네. 대신에 생수병은 투명 페트병으로 라벨은 떼시고 마개를 뗀 다음에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마개를 닫아서 배출을 하시는 게 정확한 배출 방식이고요. 세제통 같은 경우에는 요즘 페트 재질의 세제통을 많이 쓰는데 투명 페트병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셔야 돼요. 플라스틱. 샴푸, 세제, 화장품의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셔야 되고요. 볼펜은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스프링은 고철로 버리고 안에 있는 심은 쓰레기로 버리고 나머지는 분리 배출하라고 문구 회사가 그렇게 중학생들에게 알려줬죠. 네. 근데 잘못된 방법이죠. 진짜요? 아니 칫솔하고 마찬가지 이유예요. 부피가 작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피가 작아서 선별하기 어렵죠. 빨리 옮겨요. 그 때문이에요? 볼펜만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되겠죠. 하지만 그냥 분리배출하면은 선별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일회용 아이스컵에서 일단 빨대 안 돼요. 빨대도 부피가 작으니까 당연히 빨대는 쓰레기입니다. 네. 자, 이게 컵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현재의 분리배출에서는 컵도 안 돼요. 왜요? 일단은 재질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재질별 선별이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재활용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재활용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일회용 컵, 아이스컵은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때는 그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면 반환 장소로 가져가시면 이렇게 모으면 재활용이 돼요. 분리 배출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증금 반환식으로 돌려줘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칫솔도 마찬가지로 이게 칫솔의 칫솔 뭐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 이걸 자르면 된다라고 하는데 박혀 있죠. 예, 잘라도 이게 부피가 작아서. 하여튼 너무 작은 것은 그렇죠. 안 된다. 작은 것은 따로 모아야 되죠. 그다음에 주걱이나 국자 같은 경우에 이제 멜라민 수지면 이게 안 녹아요. 플라스틱은 녹아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말하면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해요. 열을 가하면 녹아야 되는데 이놈이 열을 받으면 더 딱딱해져요. 복잡하죠. 복잡해. 아니, 그 선생님, 저희는 막 아파트 빌라 이런 데 살면 그냥 플라스틱, 뭐 재활용 이렇게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다 쓰레기로 안 되는 것들은? 그렇죠. 일반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이면은 다 재활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분리 배출하면서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을 들어버리는데 네. 그거는 플라스틱을 쓰면서 분리 배출도 잘못한 거니까 오히려 잘못을 이중을 한 거죠. 선별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재질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선별할 때 너무 작아가지고 어려운 것들은 그냥 버려야 된다. 근데 몇 그냥 쓰레기. 가지의 이제 주요한 원칙들은 네.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막 분리배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어떤 분들은 되게 막 화를 냈어요. 힘들다, 복잡하다고. 특히 네, 좀 나이 그러니까요. 드신 분들은. 맞아.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조기 교육을 해가지고 배운 대로 실천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가 오늘부터 소장님께 배운 대로 한번 분리배출 신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신까지는 가실 거 없고 그래요? 배출 박사 정도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원래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리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맞아.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고 있는데 재활용률이 의외로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분리배출을 한다고 재활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거 더 잘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재활용률이 올라갈까요? 아까 분리배출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또 모든 소비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 수많은 소비자들이 분리배출하는데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소비자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뭐 구멍이 좀 숭숭숭 생기더라도 그 다음에 플랜 B, C가 있어서 선별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시스템으로 또 이것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를 조금 더 현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부터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기업들이 일단은 네. 책임을 지는 게 제일 필요하죠. 기업들의 책임이 점점 더 강화되는 규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물건을 수리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지금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로 부각되고 있고 추세가 되고 있고,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겁니다. 재활용이 잘 되게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흐름과 똑같은 흐름으로 앞으로 재생원료의 문제도 흘러갈 거고, 이 변화의 흐름들을 기업들이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될 겁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또 어김없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 안건 힌트 보여주세요. 자연 생태계? 바캉스! 바캉스! 숲! 뭔가 야생동물 같은 거 아닐까요? 저게 뭘까요? 교수님 맞추시죠? 휴가인가? 휴가 그쵸? 휴가 같죠? 네. 저희가 은근히 힌트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추는 사람 별로 없어.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가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마실 물도 없다.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한 파괴가 됐다. 이건 마치 완전한 대학살 같다. 지구가 가열되면서 더 위력적인, 더 습하고 더 강한 이런 태풍을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게 너무 위협적인 것 같아요. 이게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을 점점 올리고 있거든요. 똑같은 태풍이 와도 더 해일 피해, 이런 풍력 피해가 심해지는데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는 있을까요?